네, 여러분 좀 쉬었다 오셨나요? 한국의 역사 12강 세 번째 시간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삼육대학교 글로벌 한국학과 주원규 겸임교수고요. 여러분과 함께 한국의 역사라는 과목 12강의 세 번째 시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서 이제 한국의 역사 중에 현대 역사,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티로서의 코리아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제 현대 한국사를 다룬다라는 것은 어떤 그 역사를 다루는 방식에서는 결정론적인 부분보다는 변증법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좀 유배하고 지켜보는 역사인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현대 역사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평가라는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좀 200년이나 300년이 흐른 뒤에 그때 그 역사는 이런 부분들이 플러스 요인이었고 이런 부분들이 마이너스 요인이었다라는 어떤 역사적 평가가 조금 그 정도 세월이 지나야지 조금은 명확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현대 역사는 그와 반대로 여전히 역사적 평가가 조금 유보적이고 좀 더 깊고 의미 있는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공통된 역사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현대 한국사를 제가 나누는 데 있어서는 뭔가 그 어떤 역사적인 판단과 결정을 조금 빠르게 내리는 그러한 그 해설을 드리기보다는 현대에서 지금 역사적 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유보하고 역사에 나타난 일련의 현상들을 통해 나타난 한국의 현대사가 갖고 있는 그 특징, 스페셜리티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는 게 주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 교육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빠른 어떤 속도감, 현대 한국사가 다른 서양이나 다른 국가의 어떤 역사적 현대사의 흐름과 비교해 봤을 때 좋게 두세 배 이상은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그 성장 속도를 보여줘 왔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들이 어디서부터 기인을 했을까라는 것을 조금 첨언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이 세 번째 시간에서는 그 현대 한국사의 현상을 진단하고 그 흐름을 가늠해보는 중요한 분수령을 조금 한번 마련해 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 제가 현대 한국사가, 현대 한국이 그러니까 1980년대 이후를 가장 어떤 그 첨단 현대라고 볼 수 있다면, 포스트 모던이라고 볼 수가 있다면은 1980년대 이후의 한국의 현대사에서 그 velocity, 그러니까 fast develop, 빠른 어떤 발전과 fast growth, 빠른 성장을 이루게 될 수 있는 그 배경에는 그 모티베이션에는 그 에듀케이션 패션이 있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교육 열정. 그래서 대한민국 20대 청년 중에 10명 중 9명이 유니버시티, 대학을 경험했다라는 부분들은 그 대단히 아주 높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교육열이 그만큼, 그러니까 에듀케이션 패션이 그만큼 높았다는 사건으로 평가를 받는데, 근데 이제 또 하나의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현대사가 현대 한국사에서 현대 한국이 조금 빠른 어떤 성장 속도를 보일 수 있게 되는 배경이 그 education, the power of education, 교육의 힘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 culture class가 많이 높아요. 그러니까 현대 대한민국이 과거의 역사적 흐름과 비교해 봤을 때 속도에 있어서만큼은 과거 조선시대라든지 고려시대, 삼국시대로 대표되고 있는 그 과거의 대한민국의 전신들이었던 그 봉건 왕조체제의 국가의 흐름의 문화적인 속도에 비해서는 월등히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여기서 속도만 빠른 게 아닙니다. 이 컬처 무브먼트에 있어서 속도만 빠른 게 아니라 이 컬처 무브먼트가 상당히 다원적이고 입체적이에요. 자, 다원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우리가 트래디셔널이라는 것을, 전통적인 것을 형성하게 될 때 그 트래디셔널의 기준을 어디에서부터 두냐 하면은 하나의 뿌리에서, 일단 원소스에서 뿌리를 둬요. 근데 한국의 문화운동, 컬처 무브먼트라는 것은 원소스에만 주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예술활동에 있어서도 그것이 하나의 장르에만 국한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소스를 또 다양하게 씨뿌리기, 스포러스를 해서, 씨뿌리기를 해서 여러 가지 다원적인 소스들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라는 거죠. 그게 이른바 문화다원주의예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하나의 뿌리에만 집착을 해서 그 하나의 뿌리에서 나오는 콘텐츠의 반복 재생산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콘텐츠를 다른 어떤 장르나 심지어는 아예 다른 예술 장르, 다른 예술 매체로 그걸 바꿔서 변용하고 융합하고 접목 어플리케이션 함으로써 이 컬처 무브먼트가 혁신적인 입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사회가 빠른 어떤 속도감과 성장 잠재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글로스 어빌리티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배경에는 에듀케이션 패션과 동시에 컬처 무브먼트가 존재했다. 그리고 이 컬처 무브먼트가 단순한 컬처 무브먼트, 그러니까 수용체, 그러니까 어떤 그 심플릭한 수용체로서의 컬처 무브먼트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매우 다이내믹한 컬처 무브먼트와 함께 맞물려 있다라는 것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컬처 무브먼트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는 그냥 심플릭한 컬처 무브먼트는 그 문화적 그 뿌리를 원소스에서 찾는 거죠. 그래서 원소스에서만 그 컨텐츠를 생산하는데 그렇지 않고 한국의 컬처 무브먼트는 원소스가 아니라 사실은 되게 다양한 멀티플 소스, 다양하고 다원적인 뿌리로 그것을 그 컬처 무브먼트의 무브먼트를 이렇게 확장시켜요. 익스펜션 시켜요. 그래서 익스펜션이 되면 이게 그냥 심플릭한 익스펜션, 단순 확장이 아니라 입체적 확장으로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3디멘션 익스펜션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이내믹하죠. 역동성을 갖죠. 그러니까 역동성을 갖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또 한국 사회는 그 에코노믹 글로스를 좀 빠르게 추구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고도적으로 압축적으로 추구했기 때문에 그 빨리 움직이는 경제 성장의 속도와 또 발맞추어서 이 컬처 무브먼트, 그러니까 이 문화 운동의 액션 또한 입체적이고 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게 같이 맞물리니까 융합형 인재가 빠르게 산출될 수 있었다. 여러분, 이 문화라는 건 이 트렌드이기 때문에요. 문화적 트렌드는 어떻게 보면은 그 velocity is life, 속도가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도가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한국의 현대적 흐름에서의 속도감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또 하나, 속도감만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도감도 그냥 심플릭한 익스프레션으로만 보게 되면 문화라는 것은 다양성을 소비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다양성이 담보되지 않으면은 그게 어떻게 돼요? 보링하죠. 그러니까 지루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문화는 지루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콘텐츠가 지루하고 따분하면은 그게 그냥 가라앉히잖아요.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non exciting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exciting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다이나믹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디멘션, 입체적 차원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바로 그 다원적이고 입체적인 문화 운동인데 한국의 문화 흐름이 바로 그런 흐름에 부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교육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와 볼게요. 자, 문화 흐름의 입체적인 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 한국의 그러면 교육열은 어떻게 진화하고 발전되고 있는가? 한국 사회는 이제 퍼블릭 에듀케이션과 프라이빗 에듀케이션으로 이 교육 시장, 그러니까 이른바 에듀케이션 마켓이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교육과 사교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공교육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베트남과 중국에서도 이러한 어떤 교육 체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초등학교 6년, 미들스쿨 3년, 하이스쿨 3년. 이게 바로 이제 그 틴에이저까지를 망라하는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니버시티로 넘어가요. 대학교로. 그러니까 이제 퍼블릭 에듀케이션은 이게 이제 퍼블릭 에듀케이션을 다른 말로 하면은 뉴리 에듀케이션, 의무 교육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의무 교육 기간이 그 초등학교 6년, 미들스쿨 3년, 하이스쿨 3년 합쳐서 12년인 거죠. 중국과 베트남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텐데, 유니버시티, 대학으로 진학하기 위한 그 학제와 커리큘럼이 갖춰지는 게 코리아에서는 12년인 거예요. 12 years. 12년인 거예요. 이게 공교육이에요. 근데 그 공교육만이 이 한국의 학생들의 어떤 교육 콘텐츠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프라이빗 에듀케이션이 퍼블릭 에듀케이션보다도 더 앞서 나가는 게 한국의 사교육, 프라이빗 에듀케이션에 대한 다수의 평가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이제 여러 나라에서 그 코리아, 한국의 그 에듀케이션 패션과 동시에 이 프라이빗 에듀케이션의 그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게 그 많이 한국 사회에서는 드라마나 아니면은 사회 문제, 소셜 프로블렘으로 다루긴 해요. 그러니까 너무 과열되어 있는 그 프라이빗 에듀케이션이 조금은 그 소모적인 컴피티션, 경쟁을 유발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모두 네거티브하게 평가를 하는데, 근데 외부에서 바라보게 되는 시선은 그것만은 아니에요. 컴피티션이 이루어지겠죠. 과도한 어떤 그 경쟁 심리가 작동은 하겠죠. 하지만 그에 반대로 그 건강한 상승 효과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신들이 개인적인 자신들의 퍼스널리티를 통해서 그 스터디를 한다고 하잖아요. 공부를. 그러니까 그 공부를 통해서 자신의 아이덴티티도 확립하고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학습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할 수도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 무작정 만약에 그러니까 딴 자녀가 그러니까 내 친구가 프라이빗 에듀케이션을 받으니까 사교육을 받으니까 나도 사교육을 받아야 되라는 그런 어떤 그 맹목적인 컴페티션은 맹목적인 컴페티션 테오리스트 맹목적인 경쟁 심리는 마이너스 요인이 되겠지만 맹목적인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그 퍼블릭 에듀케이션의 그 렌즈를 조금 더 익스텐션 하고 싶다. 익스펜션 하고 싶다. 그리고 그거를 조금 더 디플리하게 러닝하고 싶다. 그러니까 깊게 배우고 싶다. 이제 이러한 어떤 모티베이션이 들어온다면은 프라이빗 에듀케이션이 거기에 훌륭한 어떤 조력자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가이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어떤 프라이빗 에듀케이션이 그 맹목적인 에듀케이션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면은 그냥 이거는 맹목적인 러닝에 불과한 것이지만 반대로 그 자기주도형 학습으로 이 프라이빗 에듀케이션을 활용을 한다라면은 단지 공부가 그냥 내가 주어져서 학교에 갈 나이가 되니까 가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공부를 해야 되고 시험을 봐야 되니까 시험을 봐야 된다는 아주 그 패시브한 패시브한 스튜던트로 머무르게 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다이나믹한 스튜던트 그러니까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공부하고 그리고 스스로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러닝을 익힐 수 있는 어떤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사교육은 부정적인 부분은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내 아들이 그리고 내 딸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뒤처질까봐 두려워서 무조건 돈을 들여가지고 그냥 아이들한테 주입식 교육으로 그냥 이거 배우고 이거 외워서 좋은 대학을 가야 돼.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 유니버시티의 클래스를 되게 높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니버시티의 그 클래스 디퍼런스에 따라서 사회적인 소셜 포지션까지 결정해버리는 그러한 아주 악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악습을 조금은 타파하기 위해서 사교육이 긍정적인 항목으로 쓰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런 악습을 되물림하는 입장에서 주입식 교육으로서 사교육을 활용하게 된다라는 그 폐단이 있다는 거죠. 그게 사교육의 폐단이에요. 프라이빗 에듀케이션의 되게 약점인데 반대로 그러한 어떤 맹목적이고 주입식 컴페티션을 조금은 넘어서서 그 맹목적인 주입식으로부터 넘어서서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배양하는 입장으로서의 프라이빗 에듀케이션이 활성화된다라면은 그리고 지금 현재로도 어느 부분에서는 활성화가 되고 있고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를 거둘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한국의 사교육에 대한 제 나름의 해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문화 이야기로 돌아와서 한국이 그 에듀케이션과 동시에 에듀케이션 패션과 동시에 한국의 이 빠른 속도를 담보하고 있는 어드밴테이지가 또 하나가 그 컬처 무브먼트의 입체성과 다원성이었잖아요. 컬처 무브먼트가 그만큼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배경에는 그냥 한국 사회의 분위기만으로 그러니까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그 무드만으로 데이터먼트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와 정부가 거버넌트가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가지고 그거를 지속되고 일관적으로 지원하고 선도해야지 이러한 어떤 이렇게 붐이 일어날 수 있는 그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어떤 문화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개인들의 역량에 맡겨야 되는 게 컬처 무브먼트의 몫은 아니에요. 교육도 마찬가지죠, 사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교육 역시도 그 프라이빗 에듀케이션과 퍼블릭 에듀케이션이 서로 건강한 컴페티션을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은 퍼블릭 에듀케이션의 퀄리티가 지속적으로 상승이 되어야 되잖아요. 한국에서는 교육공학이 매우 발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에듀케이션 테올로지가 매우 발달이 돼서 어떻게든지 그 세계적 트렌드, 그 글로벌 트렌드가 어떤 학문과 어떤 부분들을 지향하고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센시티브한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접근을 한다는 거죠. 어프로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공학, 그러니까 퍼블릭 에듀케이션 마켓이 그만큼 되게 선도적이고 되게 앞서 있다라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컬처 무브먼트 역시 개인들이나 어떤 그러니까 퍼스널 아티스트들의 그 몇몇 성장으로 인해서 국가가 그거를 지원해주지 않을 때 그냥 그 국가 출신의 아티스트들이 성장을 한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문화 창조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국가적 지원이 있는 건데 국가적 지원을 한국에서는 조금은 센시티브하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 것 중에 유명한 게 뭐냐면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했던 문화창조 융합벨트라는 그러한 문화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서 육성된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이, 그러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어프로치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책 기반들이 지원이 돼줄 때 그 문화적으로 퍼스널 아티스트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컬처 무브먼트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그 프레임이 혹은 마켓이 인프라가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프라를 깔아주지 않으면 아무리 만약에 한 공동체나 한 국가의 여러 구성원들의 다수가 퍼스널 아이덴티티나 아니면 퍼스널 컬처 센스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제대로 활용하거나 이렇게 전개시켜서 오픈할 수 있고 그거를 뭔가 다양하게 수립할 수 있는 그 인프라가 없다라면은 서로 간의 디벨로프는 어렵겠죠. 그런데 한국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예민하게 지원하는 편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문화창조 융합벨트입니다. 2015년 2월에 출범했어요. 자, 이 문화창조 융합벨트의 종합적 운영 정책의 일환은 어떻게 이렇게 소개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문화 콘텐츠 분야로 벤처 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이 인큐베이팅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대기업 위주였고 중화국 공업 위주, 그리고 국가 기관산업, SOC 기관산업 위주였던 산업 구조에서는 자금력이라든지 그만큼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만 문화 콘텐츠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형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 무형의 자산을 가치를 알아주기 위해서는 그냥 바로 어떤 인컴이나 아웃컴이 생길 수 있는 캐시플로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자본주의적인 개인 시장에만 맡길 수가 있는 요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그것을 투자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되니까 바로 문화 콘텐츠 분야의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 등의 입주 공간들을 제공하고 각종 그러니까 편의나 자금력을 종원하는 거죠. 그게 바로 문화창조 융합벨트가 하는 정책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그 훌륭한 문화 콘텐츠를 제작하면은 이거를 이제 인트로듀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좋은 문화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문화 콘텐츠가 그 세계적으로 그리고 다양하고 빈번하게 어플리케이션 되지 않는다라면은 그 문화 콘텐츠는 결국 도태되고 말겠죠. 그러니까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호흡 창구가 마련이 되지 않는다라면은 그 문화 콘텐츠는 이렇게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문화 콘텐츠 제작과 그 문화 콘텐츠가 바로 어떤 글로벌 마켓에도 다양하고 빈번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순환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원한 게 바로 문화창조 융합벨트의 정책적 일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문화 콘텐츠의 제작과 기획부터 관련 사업이 어디 주관이냐? 바로 이제 그 정부 산하
기관이죠.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시행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게 바로 국가의 역할인 거죠. 국가가 현대 한국 사회에서의 한국 국가와 한국의 거버넌트가 지원하고자 하는, 서포트하고자 하는 이런 양태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도 있어요. 사실은 정부 내나 아니면은 이 한국 정부의 흐름을 지켜보고 있는 여러 전문가들이 그거를 뭐 마냥 이렇게 나이브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상당히 크리티컬하게 접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크리티컬한 와중에서도 한국 사회의 트렌드는 그 빠른 경제 성장의 기반에 에듀케이션, 패션과 컬처 무브먼트의 적절한 하모니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모두 공통분모를 갖고 있습니다. 문화창조융합벨트에 대한 소개를 조금 더 드릴게요. 여기에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제 오르가레이션 콘시스트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문화창조융합센터가 있어요. 그리고 문화창조벤처단지가 있어요. 이 문화창조벤처단지라는 게 그 문화 콘텐츠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그런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모여있는 입주 공간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한 사업체가 사업을 하려면 사업 부지도 얻어야 되고, 뭐, 초기에 투자해야 되는 것들이 꽤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초기에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을 최소화하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문화창조벤처단지가 좀 감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문화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어떤 그 테크닉과 그리고 실제적인 러닝을 할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문화창조 아카데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K컬처, 이걸 이제 한국의 문화 생산력에 대한 압축적이고 심볼릭한 익스프레션인데, 코리아 컬처 밸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이제 오마주해서 나타나는 표현인데, K컬처, 그러니까 한국 문화의 어떤 약간 무형의 생산물들, 무형의 자산들을 모아서 계속 소개하는 어떤 그런 구성력, 그런 것들을 K컬처 밸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창조융합벨트가 이러한 것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자, 각자 기관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거예요. 문화창조융합센터는 문화 콘텐츠 기획 개발을 위한 공간이고, 이게 이제 2015년 2월에 마포구 상암동 그 월드컵 경기장이 있는데 거기에 개관했고요. 그리고 문화창조벤처단지는 문화 콘텐츠 제작과 사업화를 위한 기관으로 지금 계속해서 콘텐츠 관련 기업의 공간을 제공하고 투자 유치 및 해외 진출, 그리고 이제 기업이 해외 진출하려면은 여러 가지 관세나 무역 관련된 그 법률 조항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인터내셔널 로우가 필요한 거죠. 국제법. 그러니까 국제법적인 법률을 상담해주고 마케팅 등까지 지원해서 이 문화창조벤처단지는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쪽이 아니라 서울 청계천에 개관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문화창조 아카데미 볼까요? 문화 콘텐츠 관련 연구 개발과 인재 육성을 위한 기관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문화 컬처 무브먼트를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여기도 교육을 끌어와서 교육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또 새로운 컬처 콘텐츠의 프로듀스와 그리고 약간 아티스트 개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교육기관이나 민간이 하기 힘든 문화 장르 간 융합, 정보기술 접목, 서로 다른 분야의 교차 교육 등을 기획 관리한다. 이걸 왜 민간이 하기 힘들까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투자 대비해서 캐시플로우가 바로 들어오진 않기 때문에 이걸 바로 민간 기업들이나 민간 교육기관에서 바로 도입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 게 바로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겠죠. 그래서 문화창조 아카데미는 서울 홍릉의 옛 산업연구원 건물을 개조해서 2007년 초 개관했어요. K컬처밸리는 문화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는 육복합 콘텐츠 소비구형 거점 허브예요. 그러니까 K컬처밸리라는 것이 바로 융복합 콘텐츠를 프로듀스하고 그거를 조금은 향유할 수 있는 하나의 허브 스테이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거는 경기도 고양시라고 해서 이제 일산 신도시가 있는 곳에서 이제 여러 가지 영화 드라마 스튜디오, 그러니까 영화 드라마를 세트장 같은 곳이죠. 영화 드라마를 생산하는 그 스튜디오, 그리고 한류 콘텐츠 파크 등 콘텐츠 체험 공간을 여기다가 지금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K-팝 공연장이라든지
한국의 트래디셔널 컬처 중심의 복합 공간인 K 익스피리언스 공간을 착공하는 어떤 계획들, 그리고 제주도에서 서귀포 중문단지에 융복합 상설 공연장을 설립하는 그러한 활동들을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걸로 22강은 마무리하겠습니다.